IRA법의 최대 수혜자는 파나소닉이거든요. 자국산으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일본이 망했다 싶었지만 아직도 키옥시아도 있고 파나소닉이 2차 전지도 만들고 있고 여기다 N 약세인데다가 중국 저렇게 되면서 중국 저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10년 전에 우리는 몰랐죠. 경영에 대해서 국가가 저런 식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일단 고대 기업들은 일본은 안타깝지만 다 망했으니까 그 히타치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고 후지츠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 디램 회사들,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는 망했지만 그 기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야죠. 저는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도 참 중요하지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라도 일본 투자는 지금은 들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즘 투자자본의 홍춘욱 대표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지만 사실 또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일본이 뭔가 최근에 뭔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운도 따랐고 노력도 했습니다. 가장 큰 운은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고요.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축 주택 착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잘 나오는 중에 금리 인상이 계속되니까 일본은 제로 금리인데 미국의 금리는 5.25까지 되니까 이른바 N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쉽게 여기서 일본 N을 제로 금리로 차입을 해서 5%짜리 미국 국채나 은행 예금에 넣어놓기만 해도 금리 차익 5%를 기대할 수 있고 나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걸 할 거라고 생각되면 점점 더 환율이 오르기만 하지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부각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전에 사실은 90년대에도 있었던 일들인데 이게 거의 한 20년 만에 부활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본 정부도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게 일단 2012년 말이었죠. 아베가 당선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만 10년 넘게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라는 게 결국은 여러 정책들, 구조조정 정책들도 했지만 가장 핵심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 기대를 높이는 거였는데 어떻게든 아무튼 일본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한 3%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제로금리 여건에서 3% 물가가 나오니까 은행 예금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은행 예금에만 모든 돈들이 집중돼 있었던 것들이 그 돈을 빼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수출 잘 안 되는 건 똑같은데 거긴 내수 시장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일본 여행해 보신 분들 일본 경제 되게 호황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관광객이 많이 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지금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옌 캐리가 다시 또 90년대처럼 시작을 뭐 좀 더 커졌다면 결국은 이제 환율이 관건일 것인데 맞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뭐 만일에 가능하다면 여기서 환율이 뭐 150, 160으로 가는 거 또는 뭐 120, 130으로 가는 두 방향이 있다면 일본 정부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건가요? 당연히 위죠. 위인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경제가 그동안 디플레이션, 제로 물가 상승률을 30년 동안 지속했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경기가 나빠서 그리고 이제 생산 설비가 남아도는데 수요가 부진하니까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깎아주다 보니까 디플레가 난 게 첫 번째겠죠. 그거는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뭐였냐면 일본엔이 안전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들이 딱 벌어져서 세계 경제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 공포에, 그러니까 망하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지상에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어느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가 하면 당연히 달러인데 달러 옆에 있었던 통화가 N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랬는데 2020년에는 N이 약세였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에도 N이 초강세로 가고 막 그랬으면 이거 분명히 지금의 이 일본 경제 부흥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2020년이라는 중요한 잣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음에도 N이 약세다. 그러니까 강세는 안 갔어요. 이렇게 딱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본에는 이제 안전자산이 아닌가 봐. 뭐 안전자산이라는 게 좋은 면이 있지만 저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나라 통화가 강해져요. 그게 안전자산이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네. 네. 아니, 자기 통화가 강하니까. 네. 경제가 굉장히 엉망진창이 돼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질 때 물가가 떨어져요. 네. 두 번째, 자기네 통화가 되게 가치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이 죽겠죠. 네. 아니, 환율이 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상승해도 네. 이 불황에서 어떻게 버틸지 모를 정도로 힘들 텐데 엔의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엔고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일본 기업들은 불황이 올 때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피다가 저 모양이 된 것도 사실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결국은 마지막 관 뚜껑에 못을 박은 거잖아요. 샤프도 그랬고요. 도시바조차도 그 뒤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토요타는 2011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엔을 안전자산, 불황에 강한 통화가 되어서 120엔, 100엔이 간다라는 건 일본 경제 다시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엔을 약세 통화를 만들어서 캐나다 달러나 호주 달러나 한국 원처럼 불황에 약한 통화를 만들어 놔야 경제가 앞으로 희망이 불황이 왔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항상 환율 급등한 다음에 그 뒤에 호황이 오잖아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 정보통신 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나빴다가 2009년, 10년에 전차 장세, 특히 자동차가 세계적인 메이저가 됐고 이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2차 전지랑 컨텐츠가 세계적인 메이저가 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할 때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야, 이제 우리가 물이 들어왔다라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게 환 덕분이거든요. 그래도 당장 그렇게 오를 때는 굉장히 괴로움이 닥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많이 내는 거네요.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 따위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정책들은 누구에게 유리하냐 면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한 일본의 부자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수출 기업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본 경제 전체로 본다면 활력을 돌게 하니까 좋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를 하자면 당장 일본의 내수 시장에서 현금 쌓아놓고 있는 현금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일본 자민당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컨서버티브, 그 보수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인데 그 정당이 아베노믹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 속에서 정책을 집행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베 죽은 다음에도 기시다에서도 이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 일단 적어도 일본 자민당은 뭐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런 반발 자국 통화를 약세 통화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발을 일단은 거의 억제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밀고 나감으로써 일본 경제 10년 만에 살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을 밀고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 운과 노력,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가 돼서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33,300엔도 지금 거의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증시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주주권 강화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요? 이것도 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대표님도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 하나를 일단 띄워놨는데요. 이게 예, 잘 나왔네요. 저는 고개를 돌려야 돼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일본 보시면 돼요. 일본이 주주권 강화 이런 걸 이야기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이야기는 아베노믹스, 역시 아베노믹스. 아베가 엔을 약세로 만들어줄 테니까 일본 기업들을 살아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 게 2012년의 일입니다. 그 2012년 이후에 일본 주식시장이 10년간 대세 상승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레벨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PBR이 1.4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1배, 지금 요새 중국이 1.1배인데 이 두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잖아요. 한국 1.0이 말이 돼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말도 안 되는 거고 1.1이 뭡니까? 거의 배당 수익률이 3%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1.1이 나와요? 자,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아무튼 일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트를 보는 순간 한 가지 느끼실 거예요. 엔 기준으로는 엄청 올랐다는데 달러 기준으로 오르는 게 없구나.
두 번째,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PBR이 안 높구나.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안 높구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달러 기준으로 해서 엄청 싸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인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거죠. 네. 돈을 벌면 그 다음에 고가의 인심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떤 인심이 나냐? 바로 이제 TSE 동경증권거래소에서 뭘 발표를 하냐면 지난해 연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뭘 발표하냐면 PBR 1.0배에 있는 기업들 자꾸 이런 식으로 주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조치를 취하겠다.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인 거예요. 네.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런지는 다음에 또 하죠. 네, 예. 저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PBR 1.0배 밑에 있다라면 이 기업은 상장한 회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상장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네. 근데도 상장해 있는 건 결국 우리나라 상속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 뿐이지 네. 그런 기업들은 빨리 상장 폐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네. 보는데 네. 일본은 이걸 실행에 옮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지난 4월에 개선안을 논의를 시작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자사주 매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주주환원 규모들을 살펴보시면 거의 뭐 이게 지난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시작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도 우리보다 높고요. 0.5% 저금리인데 우리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네. 배당 수익률 높은 데다가 돈도 잘 벌으니까 ROE도 한 10%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기 자본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1년 1,000만 원 벌면 ROE 10%.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이 한 10%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이 덜했어요.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과 배당까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 저 시장이 최근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부진하고 여기 더 나가서 마인 회장 지금 동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들이 미국 시장 저렇게 달리는 거에 대해서 좋긴 좋은데 저 달러가 앞으로 약세로 갈 가능성이나 미국 주식 시장의 버블 리스크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다변화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대상이 그동안은 중국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선순환이 이제 지금 벌어지는 거죠. 기업 실적 좋고 엔 약세인데다가 주가 저평가돼 있는 데다가 주주환원까지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주주환원 문제인데 일본은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니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거 뭐 싼 데다가 리스크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민당이 뭐 다음 선거에 질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이 정책에 대한 연속성까지 여기가 기대가 되니까 그래 엔 약세 때문에 손실은 좀 보더라도 여기서 주식에서 더 벌면 되지. 네. 실제로 30% 올랐으니까 엔 약세 10% 낮다 하더라도 달러 기준 20%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볼 만하죠. 주주환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럼 아베노믹스 초창기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했는데 네. 곳간의 인심이 난다. 네. 아베 초기에는 힘들었어요. 네. 일본 경제도 특히 힘들었고 우리 또 돌이켜 보시면 2020년 동경올림픽도 네. 잘 안 됐잖아요. 한 해 늦게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 경제나 일본 입장에서 되게 악재가 되게 많았어요. 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 경제 살아난다 했었지만 사실 이 아베노믹스가 공격을 많이 받은 게 부동산 값만 오르지 이 경제가 좋아진 게 없다라는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이게 경제 전체의 어떤 회복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본 인구 200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요새 최근 들어서서 일본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을 거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판이 들어간 거죠. 예, 처음에는 확실히 이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니까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 극적으로 죽었잖아요. 예. 근데 주주환원 정책이 일본에서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뭐 다른 얘기고 다음 시간 해주신다고 했지만 국내에서도 진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일관되게 해야 될 텐데 좀 실망스럽죠. 네, 우리는 뭐 또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네. 작전들 네. 관련돼 있는 세력들 중에 일부가 네. 주주 중시 경영 혹은 소액 주주 운동을 표방하면서 작전하다가 지금 저렇게 되는 걸 봤잖아요. 네. 보면서 대주주들의 발언권이 더 커지지 네. 이게 줄어들까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소액주주 운동 그리고
주주 대표 소송 또는 이쪽 관련되어 있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네. 좀 그 주체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면들이 우리나라 아직 많다. 그래서 옛날 1995년 죄송합니다. 1997년이죠. 97년 칼 아이칸 선언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거액의 운용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각종 이권이나 재벌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독립적인 어떤 그런 거대한 행동주의 세력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PBR 1.0배 미만에 있으면서 자산을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무수익 자산들을 매각하지도 않고 그냥 보유만 하면서 상속용으로 주가를 누르는. 왜냐하면 장외에 상장돼 있으면 지분가치 BPS와 EPS를 합산해서 상속세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네. 상장돼 있으면 주가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상속세하고 많이 연관돼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주가를 눌러야 상속세 덜 내고 또 자기의 자식들에게 지분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그러니까 65%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잔챙이만 잡는 법이에요. 네. 희대의 악법이지만 뭐 국민 감정이 그 법을 지지하면 못 바꾸잖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 위에 있는 게 국민감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올인하는 태도는 제발 좀 버리자. 네. 한국 시장은 싼 게 당연한 거고 네. 굉장히 쌀 때 지난해 연말처럼 PBR 0.8배 되고 그럴 때 사는 거지. 네. 우리나라 시장이 뭐 앞으로 대세 상승이다, 슈퍼 사이클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하루 빨리 처분해서 다른 나라 가는 게 네. 맞는. 우리나라는 그냥 바이 더 딥 하는 나라지. 네. 추세 상승을 논하는 그런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저는 그게 저희 한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그 관련돼서는 또 다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요, 이 주저하는 정책 우리나라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일본 얘기를 좀 듣고자 하니까. 그래서 일본 이제 반도체 산업 얘기를 예, 반도체 얘기도 좀 해주시죠. 해보고 싶어요. 일본은 사실 그동안 보면 뭔가 우리보다 좀 반도체에서도 뒤처지고 옛날 산업에 뭐 옛날 것만 하고 있고 아날로그만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반도체 얘기하니까 좀 저희도 좀 뜨끔 일본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일단 이 그림 한 번만 좀. 네. 이게 일본이 동남아보다 어쩌면 싸요. 이 그림이 지금 나왔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빨간 선이 뭐냐면요, 미국 대비 일본 상대 물가예요. 네. 축을 스케일을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면 되는데 저 빨간 선이 끝없이 내려가고 있죠. 네. 이게 뭘 뜻하냐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일본 물가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환율은 어때요? 그러면 강세를 가야 되는데 아베노믹스 때문에 올랐죠. 네. 즉 일본이 어떻다는 뜻이죠? 내재적인 그 나라에 있는 인력들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 인프라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직접 투자할 때는 이런 나라 들어야 돼요. 네. 저는 중국 거기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국에 있는 설비 다 빼서 한국이나 저는 일본 가야 된다. 네. 왜 일본을 가야 되는가? 거기는요, 클러스터가 있어요. 네. 클러스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빈 땅에 또 공장만 짓는다고 되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나 반도체 공장들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만 사람 못 구해서 난리가 나고 아마 그렇죠. 가동전은 제때 안 될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제조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잘 교육받았고요. 두 번째가 규율을 갖춘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초장에 일드 수율을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대량 생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네. 위해서는 올인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다른 선택지가 있고 특히 약물 중독 같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항력자가 넘쳐 흐르고 인종차별 문제가 있는 미국보다 일본은 캐논이라든가 니콘이라든가 도쿄 일렉트론 이 3대 회사를 알면 벌써 ASML 경쟁사다라는 걸 벌써 다 느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광 장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광학 관련되어 있는 각종 반도체 기자재들은 일본이 그동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 왔고요. 네. 이 회사들이 그동안 힘들면서 디램이라든가 특히 낸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 네. 몰락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 산업이 기반이 어디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몰락했다 해도 10년 전이니까 네. 10년 전에 해고되셨던 분들을 찾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네. 물론 그 사이에 진행됐던 네.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네. 핵심 근로자들이 가야 되지만 네. 적어도 이 정도로 잘 훈련되고 클러스터,
생산의 클러스터들이 촘촘하게 그리고 세계 탑 대학들 이른바 제국 7대학이라고 불리는 큐슈대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 때까지 이루어지는 대학들 대부분이 노벨상 수상자로 드글드글하는 나라잖아요. 기초과학 훈련도 잘 돼 있는 나라고요. 거기다 인건비가 굉장히 싸요. 대졸 초임 연봉이 4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이건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이번에 미국과 잘 관계가 해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칩호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나온 인플레 감축법 IRA에서 일본에서 생산된 것도 사실 우호국 물량으로 인정받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IRA법의 최대 수혜자는 파나소닉이거든요. 그런가요? 파나소닉이 네. 이제 그 들어가는 것들도 자국산으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이 망했다 싶었지만 아직도 키옥시아도 있고 파나소닉이 2차 전지도 만들고 있고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다 N 약세인데다가 중국 저렇게 되면서 중국이 저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10년 전에 우리는 몰랐죠. 아무튼 간에 돈 빼서 나가는 걸 못하게 막고 경영에 대해서 국가가 저런 식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또 기술 빼돌리고 하는 것들 문제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고대 기업들은 일본은 안타깝지만 다 망했으니까 그 히다치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고 후지츠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 디램 회사들,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는 망했지만 그 기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야죠. 저는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도 참 중요하지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라도 일본 투자는 지금은 들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냥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쪽에서 최소한 앞서가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도 지금 얘기해 주신 N약세가 제일 크죠.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그 보여드린 것처럼 N이 계속 약세로 갔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돌아서기 시작한 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일본 경제 자체가 또 이제 그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토리 세대라고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토리 세대가 뭐냐면 90년대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외환위기 세대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년에 걸친 불황의 초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값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월급 받자마자 30년 모기지로 집 샀는데 그게 3분의 1 토막났어요.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일본 가면 노숙자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신주쿠 같은 데서 보면 노숙자 천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생기를 돌기 시작한 건 아베노믹스였고 그 아베노믹스가 반전을 시켰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일본 주택가격 상승률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최근 3년은 연평균 한 7.5% 오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사실. 일본에서 7%면 뭐 대출금리 0.5%예요. 대출금리 0.5%. 법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대출 받아도 2.5%면 대출 받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왜 예금 금리가 우리는 뭐 0.5, 0.6 그러는데 거기는 자릿수가 더 나가잖아요. 0.01 이렇게 나가니까 그 정도의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일본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우린 끝장이야라고 하면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망하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2013년부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지만 아무튼 아베노믹스 이후에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리고 일본 동경올림픽도 유치했던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라 자체가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화이팅을 외치면서 전투력들을 올린 거죠. 전투력들을 올리면서 뭔가 선순환들이 초기에는 집값만 오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값만 오르면서 이건 말이 되냐 그랬는데 결국 집값이 오르면 이게 유동화가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도 되고 니폰기 힐스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동경역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것들 보면 결국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르면 은행들 살아나고 은행들 살아나면 대출 가능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든 TSMC든 일본 가겠다 그러면 거기 보조금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땅값이 거기 땅값이 오르니까 돌잖아요. 순환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돌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일본 유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줄기만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1억 2천만인 나라가 베트남보다 미국 유학생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일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첨단 성장 산업들 중심으로 한 투자들도 이루어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육과 직장, 주거의 클러스터들이 형성되면서 동경 요코하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거든요. 발명 특허 기준 세계 1위입니다. 이 정도의 성과들을 내기 시작하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거죠. 네. 일본은 이제 주로 저희가 항상 수출 기업들이 많고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 그 국가 자체의 내수도 사실 규모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뭐 내수하면 중국, 미국만 보는데 일본의 내수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GDP 80%니까요. 네. 우리는 수출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네. 거기는 수출이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10%까지 떨어졌다가 네. 최근 한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에 그 드라이브 돼 있다고 하지만 내수가 우리보다 훨씬 큰 거나요? 왜냐하면 네. 1억 총중류 사회라고. 네. 그게 뭐냐면 중산층이 1억 명이다. 1억 2천만 명 국민 중에 자기를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억 명. 네. 그래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지만 그 비싼 30만 원 내고 신칸센 타고 끝까지 가거든요. 네. 그런 국내 여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지방 도시들도 돈도 많고 왜냐하면 자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단카이 세대, 네. 47년에서 49년에 태어났던 이 단카이 세대들이 전체 인구 합쳐서 한 500만 정도 더 되는데요. 네. 그 뒤까지 하면 몇 천만에 달하는데 그 몇 년에만 500만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200만 명 이상씩 태어났던 해가 몇 년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 명 태어났던 70년대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네. 거기는 단카이 세대는 네. 매년 200만 명 이상씩 태어나서 그 한 2년인가 3년에 5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부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50년대 후반생이니까 딱 20년을 더하면 70년대 지금 그 직장 몇 생활할 살이세요, 때. 그러니까 지금은 70대죠. 70대, 80대 되겠네요. 예, 70대 됐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58년기 때가 60대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상속해주고 돌아가시고 하면 뭔가 변화가 또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제일 부자 세대거든요. 네. 일본의 가장 좋았던 시기를 누렸던 사람들이고 네. 자산도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 무라카미 하루키 세대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네. 세대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는 이미 다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은행 예금에만 들어있는 이 태도들을 바꾸면서 돈이 순환하게 되면 더 큰 호황이 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네. 거고 그게 사실은 타겟이죠. 근데 그렇네요.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자신의 정점 40대 정점 이후에 자산을 지킨 사람이야 부자지만 네. 30년 내내 70 될 때까지 힘들었는데 네. 다시 돈 쓸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도 많고 여러 말이 많죠. 일본 국민연금 부실화 이야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차피 이대로 가면 경제가 침체되고 악순환 속에서 사람이 위축되며 망해가는 걸 아베노믹스가 구제한 것만은 또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네요. 네. 내수가 그래서 살아나고 네. 있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뭔가 변화가 있다. 예, 그리고 일본이 네. 또 저렇게 움직인다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웃 나라가 이제 또 살아나니까 좋은 면도 있고 또 일본이 잘 된다니까 또 등골이 조금 약간 예 그런 면도 있고. 예, 일본이 제자리에 걸음하는 덕분에 우리가 이제 역전 네. 내지는 역전 문턱에 맞습니다. 왔는데 예. 뭐 이대로 가면 또 이제 일본이 예. 재역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말씀해주신 뭐 제가 질문 드렸던 반도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의 어떤 약진 같은 거는 신경이 사실 쓰이는 예. 면이긴 하죠. 예. 네. 혹시 그렇네요. 일본 투자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생각할 사항들 뭐 이런 점들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일본은 개별 종목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게 최소 매수 주수가 100주인가 그래서 좀 비싼 주식들은 아예 투자도 못해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ETF가 좀 좋은 편이고 그렇군요. ETF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에도 상장돼 있는 일본 증시 ETF들 있는데 H 붙어 있는 해지 붙어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N 약세가 일본의 저평가 매력을 그 높여서 해지 붙어 있는 거는 얘를 해지한 거예요. 해지해버리는데 예, 근데 예.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수수료도 셉니다. 네. 그래서 저는 H 붙어 있는 건 웬만하면 투자 안 했으면 네, 좋겠고요. 예. 그래서 H 붙어 있지 않은 일본 인덱스들 그리고 또 일본 그 N 선물 상품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외화예금처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품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 리츠. 근데 일본 리츠는 우리 국내 상장 리츠는 전부 다 H, 해지가 붙어 있어서 저는 네.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리츠 ETF 상품을 그러니까 개별 리츠를 우리가 탐방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좋은 리츠들을 다 묶어놓은 ETF 그래서 일본 리츠 ETF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걸 사는 게 지금은 순서상으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프리즘 투자자부대 홍춘욱 대표님이었고요. 또 모셔서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네요. 오늘 리스트업 다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